안녕하세요. 저는 10주차 융합기술 개론 강의를 맡게 된 전자공학부 이상준 교수입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자율주행을 위한 영상 기반 인식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교재에서 185페이지에 해당하는 4단원 미래자동차의 9장 자율주행 부분에 해당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조금 전에 소개한 바와 같이 이상준 교수이고요. 저는 작년에 전북대학교 전자공학부에 임용되었습니다. 지금은 머신 인텔리전스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북대학교 임용되기 전에는 석박사 과정과 학사 과정을 포스텍에서 하고 박사 과정 동안에는 딥러닝 기반의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자율주행 과제 안에서 자율주행 및 ADAS를 위한 딥러닝 및 3차원 컴퓨터 비전 기반의 인식 알고리즘을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제가 있던 팀에서 사용했던 차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자율주행 차량에는 왼쪽의 1호차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운데 정면에 레이더와 먼 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라이다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량 내부에는 여러 프론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시는 2호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위쪽에 벨로다인의 퍽 라이다가 이와 같이 4개가 장착되어 있고요. 차량 앞쪽에는 스칼라사의 장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파랭지 라이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종합기술원에서 실험할 때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서버 컴퓨터를 차량 뒷 트렁크에 실어서 실험을 할 때도 있었고요. 이 서버 컴퓨터를 보드로 바꾸어서 인식 알고리즘 및 제어 알고리즘의 성능을 관찰하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연구 부문은 자율주행 안에서 인식 알고리즘 중에서도 영상 기반 3차원 인식 알고리즘 부분을 맡았는데요. 이런 인식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사람도 실험에 같이 참여해서 제어가 잘못되지 않더라도 중간에 인식 결과를 확인해서 잘못된 인식 결과를 코너 케이스라고 부르는데, 코너 케이스를 수집하고 이러한 코너 케이스를 보완하기 위한 알고리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연구팀에 있을 때 밖에 계신 분들로부터 자율주행 연구를 한다, 그럼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자율주행 연구 혹은 실험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런 좁은 차량의 공간에 같이 탑승을 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영상 기반 인식 알고리즘의 결과물을 확인하고, 또 만약에 실험하는 도중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고리즘을 조금 수정하고 다시 실험하고, 이런 와중에 만약 자율주행 모드가 실패하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하는 와중에도 부들부들 떨면서 실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 혹은 ADAS라고 불리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상용화가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래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자율주행 기술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련 법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율주행 차를 연구 개발해서 이 자율주행 차를 실험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국가 또는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혹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을 통해서 자율주행 면허를 취득한 차량에
한해서만 자율주행 모드로 실험을 할 수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혹은 어떤 도로에 한해서 자율주행을 운행할 수 있다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 이처럼 미래 자동차 혹은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및 법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기업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강의의 목표는 미래 자동차 기술 중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소개하고 본 기술의 시장 규모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에서 핵심적인 요소 기술 중 하나인 딥러닝 및 영상처리 기반의 인지 기술에 대해서 이론을 학습하고, 그리고 실제 수업 시간에 다루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영상 기반의 인식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지 교재에 그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이 어떤 기술인지 기술에 대한 정의부터 세우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율주행차는 레이더, 라이다, 소나, GPS 등의 센서 신호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어떤 경로로 주행할지 판단하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제어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자율주행 차량은 인지와 판단, 제어의 세 가지 요소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래 그림은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한 세 가지 요소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자율주행 차량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차량 주변의 상황을 잘 인식해야겠죠. 여기서 차량 주변의 상황을 인식한다라 함은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어떤 보행자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런 상황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혹은 전방에 차량이 있다면 전방에 있는 차량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혹은 어디에 위치하고, 이와 같은 2차원 또는 3차원의 정보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인식 알고리즘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레이더나 혹은 라이다와 같이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를 통해서 전방 물체까지의 3차원 정보를 인식하기도 하고요. 카메라와 같은 영상 센서를 이용해서 전방에 있는 객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혹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의 정보까지 추정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차량이 만약에 주변 상황을 잘 인식했다면 차량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판단이란 사용자가 차량에게 목적지를 입력했을 때 지금의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지, 이 글로벌 패스를 플래닝하는 요소 기술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검색하면은 이 목적지까지의 전반적인 루트가 나오잖아요. 이와 같은 전반적인 루트를 검색하는 과정을 글로벌 패스 플래닝이라고 하고요. 또한 전반적인 경로가 탐색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의 도로 위치에서 몇 차선으로 주행할지, 혹은 현재 1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데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할지와 같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국부적인 위치에서의 판단을 로컬 패스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요소 기술인 제어 기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스티어링 휠을 몇 도를 제어해서 차선을 변경할지와 같은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각 요소 기술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인지 기술이란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카메라 등의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의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이고요. 예를 들면 딥러닝이나 영상 처리 등을 이용해서 보행자, 차량 또는 차선 검출 등의 기술이 인지 기술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판단 기술은 인식된 주변 차량의 정보를 이용해서 국부적인 영역에서 예를 들면 어떤 차선을 따라서 운행할지 결정하는
로컬 패스 플래닝 기술이 판단 기술 중 큰 요소 기술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판단 기술은 예를 들면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전체적인 경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글로벌 패스 플래닝 기술이 있습니다. 마지막 자율주행 요소 기술로서는 제어 기술이 있는데, 제어 기술은 인식된 주변 환경 정보와 주행하고자 하는 판단 정보를 기반으로 실제로 자율주행차의 주행을 위한 제어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회전을 하고자 할 때 스티어링 휠을 몇 도로 꺾어 주어서 우회전할 것인지, 혹은 속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결정하는 제어 기술이 자율주행에서 세 번째 요소 기술인 제어 기술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기술 수준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A 회사가 자율주행을 잘하는지 B 회사가 자율주행을 잘하는지 비교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은 회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관에서 결정한 자율주행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 어떤 회사가 몇 등급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율주행 기술은 어느 정도 공인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기술 수준 정의에 해당하고요. 크게 5가지의 기술 수준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있는데, 1단계에 가까울수록 낮은 레벨의 자율주행 기술을 의미하고요. 5단계에 가까울수록 조금 더 자율화된, 자동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의미합니다. 먼저 1단계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 시스템 정도로서, 예를 들면 차선 이탈 경보, 자동 브레이크, 자동 속도 조절 등 핸들이나 가속 페달 둘 중 하나를 제어하는 기술 단계에 해당합니다. 2단계 자율주행은 부분 자율주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시스템이 속도와 방향을 둘 다 제어해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속도를 가속 또는 감속하면서 주행할 수 있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1단계와 2단계 자율주행 둘 다 핸들 또는 가속 페달을 제어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1단계 자율주행은 핸들이나 가속 페달 둘 중 하나만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 있고요. 2단계 자율주행은 반면에 핸들과 가속 페달을 둘 다 제어해서, 예를 들어서 앞차를 꾸준히 따라가거나 간격을 자동으로 유지하면서 주행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3단계 자율주행은 조건적 자율주행이라고 불립니다. 운전자의 개입이 더욱 줄어들어서 스스로 앞차를 추월하거나 장애물을 탐지하고 피할 수 있으며, 특정 영역이나 경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몇몇 사람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단계 정도 혹은 2단계보다는 진보되어 있고 3단계 정도의 조건적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단계 자율주행은 고도 자율주행이라고 불리는데요. 차량 주행의 모든 과정을 시스템이 제어하고 주변 환경의 인식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에서도 주행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해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 자율주행은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무인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5단계 자율주행의 기술 수준 정의를 다음 슬라이드에선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율주행 레벨이 낮을수록 저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에 해당하고, 자율주행 레벨이 높을수록 고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에 해당합니다. 각 자율주행 레벨이 있어서 1단계는 핸들 또는 가속 페달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이라기보다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혹은
ADAS 기술이라고 불리고요. 2단계 자율주행부터 부분적인 자율주행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여전히 차량 스스로 완벽한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차량이 스스로 경로를 탐색하거나 경로에 있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핸들과 가속 페달 제어 정도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레벨 2 자율주행도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일부라고 여겨집니다. 사실상 레벨 3 자율주행부터 실제적인 자율주행 기술이다 라고 업계에선 여겨지는데요. 왜냐면은 레벨 3부터는 일반적인 자율주행을 차량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정 영역이나 정해진 경로에서는 이 정해진 영역에 한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불려집니다. 레벨 3와 레벨 4 자율주행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은 레벨 4 자율주행은 정해진 구간에서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레벨 3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정해진 구간에서도 만약에 차량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린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제어권을 넘겨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5 자율주행은 완전한 자율주행으로서 모든 구간에 대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따라서 운전자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 내에 핸들을 없앨 수 있는 기술 수준을 의미합니다.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이나 전기 자동차 부문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어났고 요소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겠다는 업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관련 기술의 시장 규모 및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시장 규모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포함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0년에 71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약 1,549억 달러, 2030년에는 6,565억 달러, 그리고 2035년에는 약 1조를 넘어가는 1조 1,20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연평균 41%가량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성숙이 덜 되어서 일반인이 자율주행 차를 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2030년 이후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자동차의 시장 규모가 기존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까지만 탑재된 자동차의 시장 규모를 역전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나 테슬라나 포드나 여러 자동차 업계 혹은 OEM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자동차라고 선전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동차들은 정말 말 그대로 앞서 보여드린 기술 수준들 중 하나인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자동차에 해당하고요. 자율주행 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차란 정말 운전자가 제어하지 않고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혹은 조금 양보하더라도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접목되었을 때 해당 차량을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런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회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고요.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측면에서 굉장히 앞장서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 FSD라고 해서 풀 셀프 드라이빙 패키지를 이렇게 베타 버전을 내놓은 실정이지만 사실상 아직도 사고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고 기술 수준이 자율주행이 완벽하다라고 하기는 한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시장 규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 규모는 2020년에 약 1,500억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2025년에는 약 3조 6,193억 원, 2030년에는 15조 3,400억 원, 2035년에는 약 26조 1,794억 원으로 연평균 약 40%가량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세상이 바뀌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에 어떤 요소 기술들이 있고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구 개발에 집중해야 할지에 대한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자율주행차의 관심을 살펴보면은 저의 경우에는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시기가 생각이 납니다. 10년 혹은 15년 전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출시되고 상용화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정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많이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요즘에 보면은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스마트폰의 사용자 수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이잖아요. 이런 실정을 관찰해 보면은 지금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차량들이 얼마나 보급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와 같은 시장 규모와 앞으로의 시장 규모에 대한 전망으로 인해서 여러 업계에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2018년도에는 자율주행의 대표적인 선도 기업인 크루즈에 소프트뱅크에서 22억 달러를 투자 유치를 했고요. 자율주행의 스타트업 혹은 작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죽스나 센스타임도 각각 5억 달러 및 12억 달러를 투자받아서 자율주행 기술의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이 관심과 앞으로의 시장 규모에 대한 전망 때문에 자율주행 자체의 기술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 사용될 센서에 대한 시장도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자율주행 혹은 자동차 업계를 전장 분야라고 합니다. 해서 이번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마지막 부분은 전장 센서 시장에 대한 규모 및 동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센서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8년 162억 달러에서 연평균 9.7% 성장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의 경우 2014년 9,160억 원에서 2018년 15,227억 원으로 연평균 10.7%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부품에는 거리 센서인 라이다와 레이더, 그리고 비전 센서인 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카메라는 일단 라이다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라이다나 레이더에 비해서 훨씬 고정밀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정밀도란 공간 해상도가 정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라이다 같은 경우는 16채널 라이다 또는 32채널 라이다라고 해서 16개 또는 32개의 선에 대한 거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반면에 카메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메가픽셀에 해당하는 카메라만 해도 1200 x 1920의 사진 크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높은 해상도의 센서 정보를 획득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 센서는 충돌 방지나 차선 유지 또는 주차 보조 등의 지능형 자동차의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 센서로 여겨지고 있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카메라 센서 장착을 의무화하고 따라서 카메라 센서의 사용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은 수업 시간 동안에는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영상 기반의 인식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 영상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인식 기술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세 가지 자주 사용되는 인식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객체 검출이라고 불리는 오브젝트 디텍션이고, 두 번째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불리는 혹은 신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불리는 기술이고요. 마지막은 뎁스 추정이라고 불리는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객체 검출 기술은 전방 차량이나 보행자 등의 객체의 위치를 검출하는 데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신세그멘테이션은 차선과 같은 사각형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객체의 경계를 검출하는 데에 주로 활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뎁스 추정은 영상으로부터 2차원 영상 정보로부터 모든 픽셀마다 이 픽셀이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물리적인 정보를 추정하는 기법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전방에 있는 객체인 보행자나 차량의 위치를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검출해내고, 만약 해당 픽셀 위치에 대한 뎁스까지 추정한다면 이 오브젝트가 차량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객체를 피해서 주행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인식 기술은 자율주행 분야 안에서 핵심 기술에 해당하면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굉장히 높은 고정 밀도가 필요한 인식 기술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객체 검출 기술인 오브젝트 디텍션의 예시 결과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중에서도 차량 클래스의 객체를 검출하는 차량들의 객체 검출 결과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전방 영상에 차량이 포함된 경우는 이와 같이 박스로 표시가 되고, 이 박스의 상단에 차량 클래스의 확률이 표현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박스를 영상 처리 혹은 딥러닝 기반의 영상인식 분야에서는 바운딩 박스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사각형으로 표현하고요. 찾고자 하는 객체가 담겨있는 최소한의 크기의 사각형을 바운딩 박스로 정의합니다. 이와 같은 바운딩 박스 각각은 4개의 숫자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개의 숫자는 좌상단에 있는 좌상단 점의 x, y 픽셀 위치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2개의 숫자는 우측 하단에 위치한 우하단 점의 x, y 방향 픽셀 위치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두 점의 픽셀 위치를 알 경우에는 우리는 가로, 세로 방향으로 선을 그어서 이와 같은 모양의 바운딩 박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운딩 박스가 있다면 이 바운딩 박스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객체의 확률을 나타내 주는 것을 컨피던스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이 바운딩 박스 상단에 표현하거나 혹은 바운딩 박스마다 컨피던스 값을 매칭해 줍니다. 오른쪽에 나타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전방 영상에 다수의 차량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수의 차량들이 동시에 검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검출된 객체들마다 서로 다른 컨피던스 값으로 차량 클래스에 해당한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가운데 위치한 차량의 경우에는 분명히 차량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운딩 박스로 검출이 되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영상에 있어서 전체 차량의 개수분에 제대로 검출된 차량의 개수를 측정함으로써 어떤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이란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정 종류의 객체를 바운딩 박스라고 부르는 해당 객체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크기의 직사각형으로 검출하는 기술 분야에 해당하고요. 일반적으로 조금 전의 슬라이드에서는 차량 검출 기법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던 반면에 일반적으로 어떤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은 여러 종류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객체들을 동시에 디텍션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은 차량에서 보행자, 신호등, 그리고 전방에 위치한 차량들의 객체를 검출하는 데 주로 활용이 됩니다. 이와 같은 오브젝트 디텍션 기법들은 크게 2스테이지 디텍터와 1스테이지 디텍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스테이지 디텍터란 영상에서 객체가 위치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리전 프로포설이라는 후보군을 먼저 검출을 하고요. 이 후보군들에 대한 분류를 함으로써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 바운딩 박스를 찾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원스테이지 디텍터의 경우에는 입력 영상에 있어서 슬립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영상 자체에서 후보군을 검출함과 동시에 분류까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원스테이지 디텍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기술 분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검출을 위한 첫 번째 기술 분류에 해당하는 2스테이지 디텍터는 객체가 있을 만한 후보 영역인 리전 프로포저를 먼저 검출하고 검출된 각각의 리전 프로포저 후보군들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기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에서 객체를 검출하는 과정이 후보 검출 및 분류의 두 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스테이지 디텍터라고 불리고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FAST RCNN, FASTER RCNN, 마스크 RCNN 등의 RCNN 계열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스테이지 디텍터란 객체가 있을 만한 후보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분류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디텍터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원스테이지 디텍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방법에는 욜로나 싱글샷 디텍터와 같은 오브젝트 디텍션 기법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원스테이지 디텍터는 2스테이지 디텍터보다 연산 속도가 빠르지만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적은 연산량으로 어떤 물체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필요로 할 때에는 원스테이지 디텍터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고요. 하지만 연산량이 충분하거나 연산 속도가 꼭 실시간일 필요가 없는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2스테이지 디텍터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다룰 두 번째 영상인식 기술에 해당하는 신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신세그멘테이션은 영상의 모든 픽셀에 대해서 픽셀별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픽셀 레벨 클래시피케이션 기술에 해당합니다. 픽셀별로 카테고리 정보를 분석하기 때문에 어떤 객체가 영상에 있을 때 객체의 형상 정보를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방의 차량이나 보행자의 경우에는 바운딩 박스라고 불리는 사각형으로 검출 결과를 표현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은 도로 위에 있는 차선 같은 경우에는
사각 형태의 바운딩 박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영상 전체가 바운딩 박스로 표현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와 같은 차선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꼭 인식이 필요한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바운딩 박스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선의 형태를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신세그멘테이션 기술을 사용하고요. 따라서 차선 검출이 필수적인 자율주행 기술 안에서 신세그멘테이션은 필수 인식 기술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신세그멘테이션 기술은 기술의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 기술 분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 분야는 같은 카테고리의 물체는 같은 클래스 정보로 표현하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기술이고요. 두 번째 기술 분야는 같은 카테고리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물체의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픽셀 클래스로 정보를 표현하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기술입니다. 먼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기술의 결과 영상부터 살펴봄으로써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에 있는 영상은 왼쪽 그림에 대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결과 영상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왼쪽 상단의 그림의 경우에는 여러 명의 다수의 보행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클래스로 결과 영상에서는 클래스 정보를 표현해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 해당하는 픽셀의 경우에는 도로 클래스인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차량에 해당하는 차량 영역에 해당하는 픽셀의 경우에는 파란색의 차량을 나타내는 픽셀 클래스로 표현이 되고 나무에 해당하는 픽셀 정보는 나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초록색 클래스로 결과 영상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물체의 카테고리 정보만 결과 영상의 클래스 정보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다수의 보행자가 영상에 나타났을 때 보행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픽셀들이 한 명의 보행자에 포함되어 있든 아니면은 여러 명의 다른 보행자들에 포함되어 있든 간에 모두 동일한 보행자 클래스인 빨간색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하단에 나타난 예시 영상에서도 이 예시 영상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결과 영상을 살펴보면요. 왼쪽의 예시 영상에 여러 대의 차량들이 나타났을 때 각 차량들에 해당하는 픽셀들에 대해서 파란색의 차량을 나타내는 카테고리로 그 정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도 도로에 해당하는 픽셀의 경우에는 위의 영상과 동일하게 보라 색깔로 도로 클래스를 픽셀마다 표현하고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도 볼 수 있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영상의 차량이 여러 대 나타났다 할지라도 다른 차량들에 대해서 다른 카테고리의 정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차량이 여러 대라 할지라도 모두 다 차량 카테고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 해당하는 픽셀들도 같은 색깔 정보인 파란색으로 같은 카테고리 정보를 픽셀마다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기술의 경우에는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아래의 결과 영상과 같이 동일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차량 클래스에 해당할지라도 다른 차량에 해당하는 픽셀의 경우 아래 영상과 같이 다른 클래스의 픽셀 클래스 정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의 가장 가까이 위치한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 내에 있는 모든 픽셀들은 당연히 차량 클래스이면서도 해당 객체의 클래스인 같은 카테고리 정보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왼쪽에 위치한 두 번째 주황색으로 표현된 차량의 경우에는 두 번째 차량도 첫 번째 차량과 동일하게 차량에 해당하지만 다른 차량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카테고리 정보를 픽셀마다 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있다면은 객체들마다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객체마다의 거리를 추정한다든지 아니면 객체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비해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의 결과가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예측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은 학습하는 데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어떤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세그멘테이션 정확도를 판단할 때에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비해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의 픽셀별 정확도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 구축이 첫 번째 과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연구단체가 아닌 이상 자율주행차를 셋업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연구를 시작하기보다는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공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알고리즘 연구를 병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공개 데이터셋으로서 대표적인 데이터에는 시티스케이프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은 여러 종류의 자율주행을 위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공개된 와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 중 하나이고요. 이와 같은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높은 질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기술 자체의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시티스케이프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위한 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만약에 우리가 개발한 어떤 모델의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시티스케이프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 우리가 연구 개발한 모델의 성능까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은 데이터셋의 다양성을 위해서 50개의 도시 그리고 다양한 계절 등의 여러 조건에서 수집된 데이터셋이고요. 사실 이런 데이터셋을 구축할 때 데이터의 획득보다 더 어려운 게 데이터를 학습할 때 필요한 라벨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라벨 데이터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변 환경 데이터에 이런 영상 데이터를 획득했다면은 이런 영상 데이터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이 도로 클래스이고 어떤 픽셀들은 차량 클래스에 해당한다, 이런 정보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라벨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분야나 머신러닝 분야, 딥러닝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빅데이터에 있어서 의미 있는 라벨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합니다.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은 약 2만 개의 영상에 대해서 왼쪽 하단과 같은 러프한 경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학습하기 위한 라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약 5,000장의 영상에 대해서는 왼쪽의 영상보다 훨씬 섬세한 경계를 가진 라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와 같은 왼쪽의 러프한 데이터로는 정말 어떤 딥 뉴럴 네트워크를 초기 학습할 때만 사용하고 조금 더 질이 좋은 라벨 데이터인 5,000장의 영상을 이용해서 파인 튜닝함으로써 조금 더 정확한 경계를 예측하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은 총 30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클래스에서 표시된 별표는 같은 클래스에 여러 인스탄스가 모여 있어서 인스탄스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 인스탄스 무리를 전부 하나의 그룹으로 라벨을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림에서 플러스 표기는 위에서 소개한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에서 운영하는 평가 과정에서 보이드로 간주되고 실제 평가 지표에는 반영되지 않는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학습하기 위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공개 데이터셋인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그러면은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떤 모델의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딥 뉴럴 네트워크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자주 사용되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뉴럴 네트워크의 종류는 유넷이라는 구조입니다. 유넷은 사실 자율주행 분야가 아니라 의료 영상 분야에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목적으로 제안된 플립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기반의 딥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유넷은 영상의 전반적인 컨텍스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컨트랙팅 패스와 세부적인 픽셀 위치에 대해서 카테고리 정보를 추정하기 위한 익스펜딩 패스로 구성이 됩니다. 영상에서 컨텍스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컨트랙팅 패스는 물론 여기서도 여러가지 종류의 베이스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유넷이 처음 발표될 때는 VGG라고 불리는 자주 사용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딥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차용했습니다. 유넷은 컨트랙팅 패스에서 VGG 기반의 플립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3x3 컨볼루션 레이어와 2x2 풀링 레이어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입력 영상이 컨트랙팅 패스를 통과함에 따라 피처 맵의 공간 도메인에서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후에 각 픽셀 위치에 대한 카테고리 정보를 추정하기 위해서 익스펜딩 패스에서는 축소된 공간 도메인에서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 컨트랙팅 패스와 반대되는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공간 도메인 해상도를 복원하는 업샘플링을 위한 트랜스포스드 컨볼루션이 주로 사용이 되었고요. 영상의 디테일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익스펜딩 스텝마다 업샘플링된 피처 맵들은 컨트랙팅 패스의 피처 맵들과 컨캐트네이션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유넷 아키텍처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유넷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트워크 구조가 이와 같이 U자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유넷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와 같은 유넷 중에서 입력 영상이 있을 때 이 입력 영상의 공간 해상도를 줄이는 동시에 입력 영상들로부터 의미 있는 특징 수치를 뽑는 과정을 컨트랙팅 패스라고 하고 그 컨트랙팅 패스는 유넷 전체의 구조에서 전반부 절반에 해당하고요. 이와 같이 어떤 입력 영상이 컨트랙팅 패스를 통과하고 나면은 작은 크기의 공간 해상도만 유지가 됩니다. 영상의 공간 해상도 크기가 줄어들었을 때 줄어든 공간 해상도를 다시 원래 원본 영상의 공간 해상도로 복원시켜주기 위해서 유넷 아키텍처의 후반부는 익스펜딩 패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은 익스펜딩 패스에서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업샘플링을 시켜줌으로써 공간 해상도를, 줄어든 공간 해상도를 원본 입력과 비슷한 크기로 복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 영상으로부터 영상에서 픽셀들마다 특성 수치를 추출하게 되고 추출된 특성 수치를 이용해서 입력 영상의 각 픽셀마다 이 픽셀이 차량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혹은 보행자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픽셀 레벨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고 이렇게 얻게 된 아웃풋 세그멘테이션 맵은 입력 영상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입력 영상에서 매 픽셀마다 카테고리 정보를 추정하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기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영상 기반 인식 기술 중 오늘 소개할 마지막 요소 기술인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뎁스 에스티메이션은 영상으로부터 각 픽셀에 대한 물리적인 거리를 추정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영상 데이터란 말 그대로 2차원 데이터를 의미하거든요. 일반적으로 2차원 데이터로부터 각 픽셀의 물리적인 거리에 해당하는 3차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싱글 이미지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딥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해당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데에는 라이다나 레이더 등 여러가지 종류의 센서가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거리 측정 센서들은 종류에 따라서 각기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차량에서 많이 사용되는 라이다 센서는 먼 거리까지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레이더보다도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한편 라이다는 센서에서 빛을 쏴서 이 빛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원리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눈이나 비와 같은 기상 상황에 취약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유리와 같이 빛을 통과하는 매질까지의 거리는 원천적으로 거리 측정이 불가능하며 또한 카메라 센서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레이더의 경우에는 라이다보다도 더 먼 거리에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 가능하지만 공간 해상도가 굉장히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카메라의 경우에는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이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고해상도의 거리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분야에서 그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뎁스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을 딥러닝 기반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라이다 포인트를 영상에 프로젝션 시킨 프로젝티드 라이다 포인트 혹은 그라운드 트루스 뎁스 맵을 필요로 합니다. 입력 영상이 주어졌을 때 어떤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이와 같은 라이다 프로젝션과 같은 영상을 만드는 것이 뎁스 에스티메이션의 학습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과 함께 사용할 경우 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에 조금 더 초점이 맞은 차량 객체에 대해서 거리를 더 잘 측정하는 뎁스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을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도 입력 영상과 라이다를 이용해서 만든 지도학습 기반의 뎁스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그라운드 트루스 그리고 뎁스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획득한 예측된 뎁스 맵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이다 포인트를 카메라와 캘리브레이션 해서 영상 형태로 프로젝션을 시키면요. 라이다 센서의 특성상 라이다 센서의 채널 수가 적을수록 거리 정보가 스팔스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팔스하다는 뜻은요. 이 전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모든 픽셀에 대해서 거리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 영상에서 물론
라이다 센서의 종류와 채널 수에 따라 다르지만 32채널 라이다 센서를 기준으로 영상에서 약 5% 정도의 픽셀에 대해서만 거리 정보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픽셀에 대해서 정보가 없고 굉장히 소수의 픽셀에 대해서만 정보가 있다는 이런 데이터의 특성을 스팔스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스팔스한 라이다 프로젝션에 대해서 인터폴레이션과 같은 보관법을 이용해서 이처럼 조금 더 채워진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고요. 입력이 주어졌을 때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뎁스 웹이 그라운드 트루스와 가까워지도록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해서 뎁스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딥뉴럴 네트워크의 출력 뎁스 맵과 그라운드 트루스 뎁스 맵 사이의 어떤 손실함수를 사용해서 차이를 비교할 것인가의 기준이 중요한데요. 이와 같은 뎁스 에스티메이션은 픽셀 레벨의 거리라는 실수 값을 추정하는 리그레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왼쪽 하단의 민 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안된 방법 중 하나는 오른쪽 하단의 딥 오디널 리그레션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오디널 리그레션 문제를 품으로써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루었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기술은 픽셀 레벨의 카테고리를 추정하는 기술 부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픽셀 레벨 클래시피케이션 기법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지금 다루고 있는 뎁스 에스티메이션은 매 픽셀마다 이 픽셀이 카메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이 실수값을 추정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픽셀 레벨 리그레이션 기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왼쪽 하단과 같은 민 스퀘어드 에러나 혹은 다른 종류의 리그레이션 에러를 사용해서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뎁스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이 잘 학습되었다면 카메라에서 획득하는 영상 신호로부터 영상뿐만 아니라 이 영상의 모든 픽셀에 대한 거리 정보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본 단원에서는 자율주행의 기술 정의와 자율주행의 구현을 위한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인지, 판단, 제어 등의 세 가지 요소 기술 등이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요. 이와 같은 요소 기술들 중에서 자율주행의 안전성 개선 및 정확하고 정밀한 차량의 주변 환경 인식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인지, 판단, 제어 기술들 중에서 많은 연구자와 기업들에서 인지 기술에 초점을 맞춰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단원에서는 차량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러 센서들 중에서 카메라를 활용한 영상 기반의 인식 기술인 오브젝트 디텍션과 씬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뎁스 에스티메이션 기술을 소개하였고요. 대표적인 씬 세그멘테이션 기법 중 하나인 유넷의 구현 방법을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을 교재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시간 관계상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직접 씬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유넷의 학습 과정까지 실습하진 못했지만 만약 관심이 있으신 수강생 분들의 경우에는 교재를 활용해서 파이토치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의 씬 세그멘테이션의 실습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융합기술 개론 중 자율주행 기술 부문에 대한 강의였고요. 긴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